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군 전투기 한 대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미군은 즉각 구조와 수색 작전에 착수해 탑승자 2명 중 1명을 구출했는데요. 이란 당국도 추락한 전투기에서 미군 조종사가 탈출했다며 생포하면 포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현지 시간 3일 미군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투기 탑승자 2명 중 1명은 구출돼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국영방송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격추한 미 F-35 전투기에서 조종사들이 탈출했다며 이들을 생포하라는 당국의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F-35 رژیم صهیونی آمریکایی در آسمان کشور هدف قرار گرفته و سرنگون شد. نیروی انتظامی استان در اطلاعیه‌ای فوری اعلام کرد.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중부 상공에서 미군 F-35 전투기 한 대를 격추했다며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NN 등은 이란 측이 공개한 전투기 잔해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전투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F-15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의 유인 전투기가 적의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이란의 방공망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하지만 고속 비행하는 F-15가 이란군에 격추된 이번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에도 이란은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위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해안 순항 미사일도 상당수 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일본 상선도 최초로 빠져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의 5000 TEU급 크리비오의 이동 경로를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해 이란 해안선을 따라가다 현지 시간 3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 오만 무스카트 쪽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은 기존 수로가 아닌 이란이 지난달 13일 개설한 이른바 안전통로입니다. 전쟁 이후 프랑스 그리고 서유럽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선사와 프랑스 외무부는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의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도 전쟁 이후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걸프 해역에 머무는 선박은 3일 오전 7시 현재 45척이라고 말한 만큼 이 배는 그 이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썼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17일 일본 선박의 안전을 이란 측에 요청했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그럴 용의가 있다면서 협의를 개시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해운사 역시 이번 통과와 관련된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지만 이란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선박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우리 선박은 26척에 한국인 선원은 180명에 이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란을 향한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도발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결의안을 현지 시각 4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해협 통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해협 통과를 원하는 걸프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작성했습니다. 애초 결의안 초안에는 통상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의식해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구상하던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의 군사연합체도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란은 오히려 도발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감시를 위해 오만과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며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가 3일 연속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의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행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는데 필리핀은 비적대국으로 지정되기 위해 이란과 오랜 회담을 거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선별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외교적 압박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이란도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르그선 방어에 배수의 진을 치며 민간인 자원병을 모집하고 있는데 12살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으름장 뒤 미국은 이란의 주요 다리와 고속도로 등을 폭파하고 있습니다. We have our eyes on key targets.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이란도 빅테크 기업들을 타격하며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در تداوم ضربات و سیلی‌های محکم و غیرقابل تصوری که تاکنون خورده اید منتظر اقدامات کوبنده‌تر، وسیع‌تر و ویرانگر ما باشید. 이란은 전면전 준비에 착수한 거로 보입니다. 미군의 상륙작전이나 급습 등 다양한 지상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최대 원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 섬에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섬 곳곳에 터널을 파고 미사일과 탄약을 배치하고 해안선을 따라 기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당시 펼쳤던 전국민 동원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희생을 뜻하는 잔파다를 내세우며 자원병 수백만 명을 모집하는 중인데 12살 어린이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با توجه به اینکه سنینی که حضور پیدا می‌کردن و مطالبه می‌کردن که بخوان حضور پیدا کنن ما این سن رو روی 12 سال به بالا آوردیم یعنی الان برای بچه‌های 12 ساله 13 ساله می‌خوان حضور پیدا کنن در این فضا. 어린이들은 요리와 의료 지원, 검문소 근무 등에 배치되는데 미국의 이란 인권활동가협회는 최근 검문소 근무 중인 어린이들이 숨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과 미국 기업들을 공격한 이란이 영내 주요 교량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 최대 교량을 폭파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국가들의 교량을 거론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압둔 교량과 킹 후세인 교량, 다미아 교량을 지목했습니다. 암만 시내에 위치한 압둔 교량은 YTN 취재진이 하루 수차례 지나온 곳으로 이란의 위협에 따라 오늘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암만 상공에서는 이란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떨어진 파편에 맞아 부상자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가 영내 미국 대학시설과 빅테크 기업, 미군 병력이 체류 중인 호텔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여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당국자는 공격당한 곳이 바레인 통신회사 바텔코 본사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당국도 혁명수비대의 주장은 조작됐다며 데이터 센터 피격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걸프국들의 주요 에너지 시설도 계속 타격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정유 공장과 발전소가 이란의 공격에 피해를 입었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가스 시설도 공격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미국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하는 동시에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추가 공습을 벌여 자국을 겨냥한 공격을 계획한 헤즈볼라 대원 1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된 아부다비 제련소의 생산 정상화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GA는 성명을 통해 지난주 공격을 받은 알-타윌라 사업장의 복구 작업과 관련해 초기 진단 결과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생산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최장 12개월이 걸릴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공격 발언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3척이 전개될 경우 어느 정도의 공격이 가능한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중동으로 급파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입니다. 실을 수 있는 전투기만 60대가량으로 순양함과 구축함, 핵잠수함까지 함께 다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며 향후 2, 3주 강한 타격을 언급했는데 그 기간 안에 중동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부시호가 중동에 도착하면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포도에 이어 중동에 파견되는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됩니다. 바다 위 공군기지 항공모함 3척에 실을 수 있는 전투기는 대략 200여 대로 3척이 동시에 작전에 들어갈 경우 하루 가능한 출격 횟수는 300여 차례로 평가됩니다. 웬만한 국가의 공군 전력 전체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헬기 등을 태운 강습 상륙함 전력까지 포함하면 24시간 지속적인 군사 압박이 가능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 3척이 전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군이 지금 최근에 벌이는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일단 보여줍니다. 현재 중동 내 미군 병력은 이란 전쟁 이전보다 10,000명가량 늘어난 5, 6만 명 정도로 전면전에 나서기엔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딴 발언이 협상 압박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늘어나는 항모 전단은 실제 대규모 공습을 염두에 둔 최후 통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어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국빈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프랑스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6.25 전쟁 때는 3,000명 이상을 파병했고 1980년대에는 프랑스 기술로 한국 원전 한울 1, 2호기를 건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수교 140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14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가 더 밝은 미래의 문을 열어젖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연대를 의미하는 금실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양국 140주년 우호 관계를 금실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진 회담 결과 공동언론 발표에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 사태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등 지역에서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납니다. 중동발 위기 대책과 더불어 다양한 전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엽니다. 중동발 복합 위기가 몰고 온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물론 양당의 원내사령탑이 오찬을 겸한 만남에 참석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리를 함께 힘을 보탭니다. 회담의 핵심 화두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가 돼버린 중동발 위기 극복 대책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안정적인 대체 에너지 공급선 확보 방안 등이 우선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치솟는 유가 등과 연동돼 경고등이 켜진 물가와 환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정청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약속 당일 장 대표 불참으로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담이 깨질 가능성이 작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많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회와 그리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우려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개헌을 포함해 전국 현안 전반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회담이 정례화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핵심 쟁점은 중동 전쟁과 추가 경정 예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 매표 추경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 대응 덕분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힘을 실으면서도 앞으로도 원유 확보와 사재기 방지 등에 선제 대응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잘 대응해준 덕분에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제기된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동조가 의심된다 날을 세웠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수라는 표지를 붙여주기 아깝다. 반면 국민의힘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으로 재정 중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예산안에는 전쟁과 상관없는 선심성 품목이 잔뜩 포함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선거 추경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민석 총리는 여유를 곁들여 일축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염두에둔 선거 추경이다, 매표 추경이 아니냐라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니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경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정책 질의를 거쳐 오는 10일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구상이지만 전쟁 추경과 전쟁 핑계 추경 사이 접점 찾기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 결정에 불복해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주 의원은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일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관위는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예상 밖의 기각이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에 대한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 결정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컷오프 결정 당위성을 인정하자 주호영 의원은 공천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잠시 뒤 공관위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유지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낸 재심 청구까지 연이어 기각한 뒤 기존 그대로 6인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출마할 거라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관위 회의 같은 결정에 이 전 위원장은 시민 경선을 통해 선택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희망자는 오는 일요일까지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계획이 없는 거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 헤매는 사이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를 필두로 단단히 뭉쳤습니다. 당과 다른 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김 전 총리 경고에도 괴념치 않는다는 듯 단수 공천장으로 화답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 선정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예고한 데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보수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그냥 엑스코라는 아무 이름 없는 전시관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박정희라는 자부심을. 여당 공천 작업도 마냥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원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 아니냐며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고 싸늘하게 맞받았습니다. 김관영 지사도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민주당은 최고치를,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과 연령대에서 열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에게 공천 내용이 더욱 뼈아파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격돌했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어제 열린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정원호 후보의 실속형 민간 아파트 공약을 겨냥해 실제 재건축 조합원들이 원할지에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은 걸린다며 현실성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2만 3천 호 공급 공약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026년 공공임대 총량이 2만 4천 호가 넘는다면서 임기 4년에 걸쳐 이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청년주택만 2만 3천 호이고 전체는 14만 세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전문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의원 187명이 서명한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6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권력의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구속이 깜짝 취소되며 용산 복귀 꿈을 부풀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꼭 1년 전 오늘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후 거물 정치인들의 운명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응원봉 물결, 빛의 혁명을 앞세워 60일 짧고 굵은 조기 대선 레이스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탄핵소추단장으로 계엄 심판에 앞장섰던 정청래 의원은 싸우는 당 대표를 표방하며 거대 집권여당의 간판을 꿰찼습니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속 시원하게 당대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김민석 의원은 새 정부, 행정부의 2인자가 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복역 8개월 만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두 번째 탄핵을 당한 보수 진영은 지리멸렬, 정치적 입지가 곤두박질 친 건 물론 수사와 재판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77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고 윤핵관으로 불린 국민의힘 실세들은 숨지고 구속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탄핵 찬성에 앞장선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 미운털이 박힌 끝에 제명됐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몰락하다시피 한 진영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국회 입성 3년 만에 제1야당을 접수했지만 징계 정치와 윤어게인 노선 등으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고립무원 신세입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탄핵은 대통령 한 명의 퇴장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 지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쥐고 독주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은 탄핵의 강을 건널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년이 되는 오늘 보수 진보단체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보수 성향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대학로에서 집회를 연 뒤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또 진보 성향단체인 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경찰은 집회 장소 반대편 차로를 가변 차로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행사로 오늘 하루 세종대로 광화문교차로에서 세종교차로 구간이 통제되고 하위 1개 차로만 긴급 차량 비상차로로 운영됩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20일을 명령받았지만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집행기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재불명 처리된 건데 사법부의 명령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법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후 재판에서도 언성을 높여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에 모두 20일에 감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권우현 변호사는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입소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해 석방됐고 이후 3개월의 집행 기한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법정 소동 등 혐의로 권 변호사를 고발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받으셨는데 영장 부탁드립니다. 법원 조직법상 감치 집행의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 경찰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 대상자의 행방이 묘연할 때 강제 수단을 동원해 추적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경찰뿐인데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감치 관련 조항이 없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인데 이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법원 경찰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법원을 빠져나가면 집행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박광렬이 필리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131억 원 규모의 마약류 밀수 유통을 주도하고 주기적으로 필로폰 투약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해서 박 씨가 68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 17.7kg, 시가 63억 원 상당을 유통하려 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가 필리핀 교도소에서 1년 이상 매달 한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 씨의 마약류 유통 규모를 30억 원대로 추정했는데 이후 계좌는 물론 가상지산 지갑을 분석해 범행 규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광렬은 필리핀에서도 텔레그램으로 국내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마약 유통망을 치밀하게 관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혐의에 더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 적용하고 조카 이모 씨를 포함한 공범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광렬과 조직원의 대화입니다. 수사를 받게 된 조직원은 자신이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지, 또 어떤 마약이 얼마나 압수됐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다행히 자신을 판매책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수사 상황과 대응책을 일일이 보고받으며 총책으로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숨기고 판매하는 역할과 계좌 가상자산 관리 담당까지 15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경찰의 연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접촉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단순한 마약류 판매를 넘어 치밀하게 하위 채널을 관리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범죄 단체 조직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한 명의 중간 판매책이 근거되어 다른 중간 판매책들이 연속적으로 근거될 것을 막기 위해 조직원 상호 간의 실체 접촉을 금지하였고, 경찰은 또 조직원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공범 236명에 더해 관련자 30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박 씨의 조카가 국내 유통을 주도한 정황도 확인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연예계,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유업계가 떠안아야 하는 추가 비용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요. 기름값은 물론 산업 전반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란은 통행세를 부과해 해협을 사실상 톨게이트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호국 선박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거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적재량이 200만 배럴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선박 한 척이 해협을 지날 때 내야 하는 통행료는 3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한 중동산 원유는 7억 배럴, 유조선 350척 분량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우리 정유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동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수송 단가와 그리고 중동을 제외한 전 세계로부터 원유 수송 단가 차이가 1.12달러 정도 되거든요. 원유의 그 수송 단가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는. 통행료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기름값은 리터당 10원가량 더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로 공급관을 일정 기간 조정되겠지만 결국 그 부담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석유를 쓰는 온갖 나프타를 사용하는 석유화학 제품들 가격들 등 공산품 가격들 역시 상승하는 게 불가피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로 통행세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지는 외교 관계와 경제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수급 통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우리나라 해상 물류에도 차질이 생겨 수출 기업 피해가 현실이 됐습니다. 뱃길이 막힌 호르무즈 해협 대신 인접 국가를 통한 육상 운송도 시도하고 있는데 물류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자리한 물류 창고입니다. 선박에 싣고 세계 각지로 보낼 수출 화물이 가득하지만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전에는 이 창고에서 가전제품과 기계 장비 등 수출품으로 일주일에 컨테이너 10개 분량을 채워 배에 실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중동 수출이 힘들어지자 지금은 화물 운송 요청이 사라졌습니다.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입니다. 두바이항을 거쳐 바레인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중동행 뱃길이 끊기면서 이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항로가 막힌 호르무즈 해협 대신 오만 등 인접국가 항만에 화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막혀버린 바닷길 대신 육상 운송을 시도하기 위해서인데 운송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포트에 지금 컨테이너를 강제 양화하고 수입자들이 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 물류비까지 오르는 탓에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로로 해서 운송을 하는 것은 가능을 한데 요율이 굉장히 비싸졌고 또 이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이쪽에 출수를 하고 싶은 그런 수출 기업들이 계속 있느냐의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정세가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출길에 차질이 생긴 우리 기업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는 날마다 문전성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차량 행렬에 인근 상권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려던 화물차 한 대가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에 막혀 좀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버스 승객들은 정류장이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에 타고 내립니다. 주유소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지 이렇게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7시간째입니다. 이곳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로 근방에서 가장 싸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차량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장사가 잘 되면 좋으련만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도로 혼잡에 손님 맞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합니다. 그냥 앞을 딱 막아요. 그러면 이렇게 30분씩 기다리고 1차선에 차를 안 비켜준다 이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차가. 어쩔 수 없이 딴 데 가서 식사를 한대요. 미안하다고. 매출이 주말이 제일 많은데 주말이 좀 줄었어요. 그래갖고 한 100만 원 정도씩 줄였어요. 저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해당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점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관리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주유소에 몰려드는 차량이 가게 앞을 막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주길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시청에 접수된 민원도 여러 건. 하지만 경찰도 지자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단 입장입니다. 주유를 위해 줄선 차량을 불법 주정차로 보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서 버스에 승하차하는 건 위험한 만큼 차들이 정류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다 보니 식당 주인들이 종일 경광봉을 들고 가게 앞에서 교통 안내에 나서는 상황.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름을 찾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자칫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량제 봉투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재기로 인한 품귀 현상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재고를 공유하고 재생원료 사용도 늘려서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만큼만 사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최대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아직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재기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한때 코로나19 마스크처럼 1인당 봉투 강제 구매 제한도 검토했다가 결국 실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자체별로 봉투 재고량이 다른 점. 일반 봉투 배출을 잠시 허용했거나 검토한 전북 지역을 봐도 전주와 익산, 군산만 봉투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와 업체들이 연계해 봉투 여유 물량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비싸진 재료값에 쓰레기 봉투 제작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게 조달청에 계약 단가 조정 작업을 빨리 처리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합성수지 가격이 전쟁 이후에 톤당 80만 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업체들이 고스란히 지금 원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봉투 업체들이 수입 원료 대신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있는 데는 그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걸로. 재고와 원료 보유량을 볼 때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정부를 믿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가 열린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K-뷰티가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한국관에는 우수한 품질과 최신 유행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이 대거 등장해 현지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 장씩 꺼내 쓰는 검은 마스크팩을 붙였다 뗍니다. 은은한 광채가 도는 피부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볼로냐 박람회에서 열린 한국 화장품 시연회입니다. 65개국 3천여 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6개 기관과 협력해 통합 한국관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 화장품 박람회인 코스모포르프 볼로냐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K-뷰티를 소개하는 통합 한국관이 운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K-뷰티 제품의 EU 수출액은 2억 8천만 달러에서 11억 3천만 달러로 4배 넘게 폭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 è uguale a qualità, prestigio, ottimo prodotto, buona presenza sul mercato, quindi ha un valore altissimo di mercato.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다는 인식에 더해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이 현지 소비자를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Skincare e questo nuovo tipo di skincare che appunto è molto più leggera e molto più delicata e ve la consiglio. 기초 화장품에서 시작된 관심은 이제 AI 기반 뷰티 디바이스와 색조 제품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통합 한국관에서 이루어진 상담액만 약 3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서 100만 불 이상의 수출 계약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계약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계약 규모는 약 2천만 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K 인디 브랜드 쇼케이스관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유럽 뷰티 본고장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K-뷰티의 영토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쌈채소로 즐겨 먹는 잎들깨는 재배 과정이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수확을 위해 연신 허리를 굽히고 작업해야 하고 또 땅을 계속 쓰다 보니 연작 피해도 컸는데요. 최근 물과 양분으로 키우는 수경 재배 기술이 확산하면서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 경산의 핫 잎들깨 재배 농가입니다. 무릎 높이에 설치된 베드 위에서 초록빛 깻잎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흙 대신 펄라이트 배지를 깔고 자동 시스템으로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수경 재배 방식입니다. 허리를 굽혀 수확하던 예전과 달리 서서 수확할 수 있어 노동 강도가 크게 줄었고 연작 피해도 줄어 재배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땅에 있을 때는 이게 숙여가지고 하니까
이 상당히 피로도도 오고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쾌적안신경에서 그냥 의자 놓고 따니까 첫째로 피곤한 것도 적고 실제로 이곳의 수확량은 토양 재배보다 28% 늘었고 비료나 인건비 등 관리 비용까지 절감되면서 농가 소득은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농진청은 수경 재배 전용 품종 새봄도 개발해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잎이 두껍고 모양이 예뻐 상품성이 뛰어난 데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상품잎을 수확할 경우에 더 이상 그 상품잎 이상으로 크기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시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노동력 분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품종입니다. 2018년 한 곳에 불과했던 수경 재배 농가는 현재 전국 6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진청은 사계절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 고도화와 신품종 개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멈춘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보험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됩니다. 기상 데이터와 연동해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이 제도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노동 안전망이 될 전망입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보험사는 지난 2024년부터 국제선 항공편 지연 결항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한국공항공사 등의 공공 데이터와 연동해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연 시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되는 방식으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도가 이와 유사한 원리를 건설 현장에 적용한 건설 현장 기후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폭염, 경보 등으로 일정 시간 이상 5개 작업이 중단되면 기상 지표가 기준에 도달하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돼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액과 산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와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폭염 35도 이상이면 우리가 제주도 내 건설 현장 이용 근로자들 이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기후보험을 도입을 해서 최소한의 어쨌든 그 손실분을 좀 보존해 주는 것이 어쨌든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같이 잘 사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으로 지난해 기준 약 160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제주도가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보험업계 상생기금으로 충당됩니다. 근로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여름 평균 기온은 26.4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3.8배 많은 14.5일로 집계되는 등 기후변화가 실제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 현장 기후보험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과와 배에 꽃이 피는 시기 예측 정보에 맞춰 반드시 전문 약재를 살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보낸 꽃감염 위험 문자를 받은 농가는 24시간 이내에 방제를 마쳐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배꽃이 피는 시기를 맞아 안정적인 결실을 위해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 활동과 적기 인공 수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배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는 영하 1도 안팎의 낮은 기온에도 꽃 내부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미세살수나 방사팬 등 저온 경감 기술을 제때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으로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낮에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3.3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 18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